안녕하세요. 4월 원래 포럼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안산 온마음센터 센터장 정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시 묵념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분들과 250명의 우리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며 오늘은 특별히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묵념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호 교수님이신데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우리 피해자분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재난 심리 지원 활동을 해주셨고 또 피해자분들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보기 위한 코호트 연구를 특별히 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8주기가 지났고요. 4월 이제 원래 포럼 시간인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해서 마음이 좀 무겁지만 특별히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강의가 꼭 중요한 강의라서 교수님을 초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아픔의 증거와 고통의 곁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 최정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톨릭대 최정호입니다. 이렇게 귀한 포럼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4월이라서 또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저 만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시간 조금 더 해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8주기 아픔의 증거와 고통의 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4월 16일 8주기 때 다 보셨겠지만 우리 기억, 약속, 책임이라고 하는 저는 어떤 일종의 화두, 저 이야기, 저 제목과 관련돼서 우리는 뭘 기억하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또 약간 이제 좀 풀리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해외 여행들 가시고 그러신 분들 계실까요? 그래도 많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갔던 게 마지막 해외 여행이 있었는데 그게 베를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무슨 큰 학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분야에 큰 학회가 있어서 유치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저 베를린이라는 독일의 어떤 도시, 큰 도시죠. 그 도시에서 좀 뭐랄까 굉장히 저로서는 마음에 크게 와닿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를린은 굉장히 큰 도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큰 일을 좀 겪었어요. 어떤 그곳에 있던 도시의 어떤 뮤지엄 같은 데서 이야기도 듣고 설명도 들으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치가요. 굉장히 유대인 학살도 했고 했지만 굉장히 이상한 짓을 했는데 소위 얘기한 장애인을 아리안 민족들이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당시 이제 장애인을 검사해 준다고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친구들을 종족 개량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게 이제 광고입니다. 이제 모집해서 애들한테 특별히 무엇인가 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고 약간 분위기도 저 장애인들이 너한테 돈을 많이 들이게 만든다, 사회에서 힘들게 만든다, 사회가 좀 어렵게 만든다 하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이제 뭐 정신지체라든지 뭐 우리 정신과 하면 정신과 환자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그냥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가서 이렇게 뭐 체크도 하고 제가 그 있던 그 어떤 뮤지엄 그 박물관에서 지금 찍었던 제가 그냥 찍었던 사진인데 저렇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뭐 평가도 해준다. 뭐 무료도 뭐 IQ 검사도 해주고 앞으로 잘 살 길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았어요. 쭉 모아서 뭘 했냐면 그냥 다 죽였더라고요. 그냥 화형을 시켰어요. 이게 그 저 약간 정신병원 같은 데를 완전히 그런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 끊임없는 연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유대인들 학살했을 때 것처럼 저런 식의 어떤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우리의 식구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족을 개량한다고 해서 그냥 죽인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저건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독일의 아이들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죽인 아이들이 뭐 2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그냥 참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사실 어떻게 된 저게 한 40년 내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뭐 충분히 생존해 계신 한 분들이 계신 그런 시대의 일인데 한 80대신 분들 있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일인데 저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저걸 이제 저는 몰랐죠. 잘 몰랐는데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 버스 정거장이에요. 저게 버스 정거장인데 그 버스 정거장에 팻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관광지인가? 이런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써 있고 그런데 그걸 읽어본 거죠. 그러니까 버스가 안 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곳이 그 법을 만든 그 T4가 그 법이에요. 액션 T4라는 게 뭐 그 법. 이게 왜 T4냐면 무슨 길거리 그 번지 쓰더라고요. 우리 뭐 우리 재단 사회적 재단이 뭐 3번지 이런 것처럼 그런 뭐 4번지에 있던 거기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 우리가 했다라는 거를 버스 정거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자 읽어봤더니 사실은 우리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냐. 저 집은 없어졌어요. 저 집은 없는데 그 집이 있던 자리다. 이 버스 정거장이. 그래서 읽어보면 그리고 뭐 저기 밑에 있는 그분이 뭐 나쁜 짓을 하신 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알고 있어라 하는 걸 버스 정거장에 그야말로 저렇게 딱 붙박이로 굉장히 커요. 우리 보통 버스 정거장에 있는 그 큰 버스 안내판 같은 그런 큰 글씨로 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게 독일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유심하게 보니까 이 독일의 베를린이라는 곳에 유난히 길바닥에 뭐가 많이 써 있어요. 어떤 유태인을 죽인 곳.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이게 요소요소에 어디든지 내가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웃 나라 이런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어떤 이웃의 어떤 나라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참 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당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베를린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저게 뭐 홀로코스트 뮤지엄. 베를린이 완전 그 시내 공원에 우리 한 가운데잖아요. 저 제일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라는 제일 센터에 있는 곳이 저게 뭐냐? 유대인의 무덤을 상징한 저게 공원이란 말이에요. 저게 도시의 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장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선 저거를 왜 관을 저렇게 갖다 놨냐 하고 또 동네에서 뭐라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거를 저렇게 해놨다. 그 도시의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제가 이제 그때 좀 사실은 약간 눈이 띄어서 그걸 봤더니 유심히 그야말로 좀 지나가는 것들을 좀 보지 않고 유심히 봤더니 어떻게 보면 도시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고통받는 유대인의 동상이죠.
저게 이제 길거리에 있어요. 저 글씨 저 쫙 밑에 써 있잖아요. 저게 뭘까요? 저게 소위 유대인 수용소. 1번이 아우슈비츠더라고요. 우리 이름 잘 ABC 순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ABC 순서로 되어 있던 아우슈비츠. 이게 돌아가면서 쫙 동네를 ABC 순으로 쫙 써놓고 저 꽃다발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꽃다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도시에 전체에 깔려 있다. 이걸 제가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하여튼 그래도 선진국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힘이 저런 자기들이 끔찍했던 일을 했던 거를 기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뭐 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들을 또 보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게 뭘까요? 저게 그러니까 독일이 이스라엘에게 지급한 돈이더라고요. 뭐 이웃 나라 일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일본이 6억 불 줬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6억 불. 근데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근데 저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799억 원은 이미 지급한 거고 50억 불은 앞으로 계속 지급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건 다 주겠다. 계속 하겠다. 끝이 없겠다. 이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참 제가 정말 저걸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나라잖아요. 독일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던 유대인이 만든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총리가 타는 공식 차가 뭘까요? 이게 아우디예요. 독일차더라고요. 독일차.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공식 차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잠수함이 독일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보다는 독일이 더 높더라고요. 이거를 하여튼 한 세대 두 세대 안에 사실 해놓은 게 독일이죠. 어쨌든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독일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독일 분이 한 얘기가 있길래 그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독일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 식구들 그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기억하시죠? 일베 단식장에서의 폭식. 독일에서는 혐오 발언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나치 시대에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말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말한 발언이 나온 신문, TV, 방송국이 바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답니다. 바로 그 말을 하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이 나오게 된 어떤 그 방송 시스템, 신문 시스템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 아무 말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갖춰져 있고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있잖아요. 교통사고 관련 이야기, 뭐 징하게 처먹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 저게 개인의 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떠한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어떤 구조로 우리가 이제 이 소위 트라우마와 재난과 참사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사실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실 8년이 됐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그 엄기호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인데 최근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우리가 뭐 그 책 안에 이제 몇 가지 구절을 제가 오늘 인용을 좀 몇 가지 했는데 우리한테 가장 큰 아픔은 사실은 무가치하고 무의미인 것이다. 무의미한 고통이 계속 겪는 게 너무 큰 고통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의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겪는 고통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워딩을 고통에서의 고난으로의 전환이 되면 그 아픔을 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저건 굉장히 의미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저는 사실은 우리 세월호 식구들하고 할 수 있었던 제 뭐 유일한 어떤 일이 소위 얘기한 코호트 연구입니다. 연구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이제 평가를 쭉 했던 일이고 저희가 이제 그 2015년 기억하세요? 저희 우리 그 부스에서 그 컨테이너에서 우리 대기실에서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건진차 엑스레이 불러가지고 그 산재병원 차가 와가지고 옆에 차가 오사 했던 뭐 병원도 아니고 그 건진차가 와서 했던 저게 2015년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행히 그래도 과제가 만들어져서 2015년 9월 1일 시작을 했는데 저 건진이 첫 시작이 제가 준비를 좀 해서 하여튼 보름 만에 과제가 시작이 되고 보름 만에 그래도 시작이 돼서 저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2015년부터 햇수르는 6년이 됐지만 이제 첫 시작이 우리가 15년 9월이니까 검진이 그러니까 뭐 우리 참사 이후는 1년 반 정도 지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처음 검진이 시작이 됐고 그 후로 7번을 검진을 했어요. 7번의 검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과제로서의 형태는 작년 12월 31일 날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함께 같이 하면서 이게 저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개인의 어떤 자료라기보다는 우리 식구들 전체의 어떤 내용들인데 그걸 한번 보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저게 이제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유가족분이 93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참 힘들었죠. 그때 기억나시죠? 뭐 저희 너무 서로 이제 서로 어려운 그런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15년 돼서 쭉 꾸준히 그래도 저희가 2017년, 18년, 뭐 19년부터는 많이 그래도 참석을 해주시고 이제 뭐 새로 들어오신 분 해서 1년에 작년에 끝난 겨울에 이제 12월달에 끝났는데 그때는 189분. 그래도 제일 많이 보통 저런 코호트 같은 거 시작하면 첫 해가 제일 많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갈수록 늘죠. 갈수록 늘어서 이제 아주 독특한 정말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저게 보건복지부 연구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했지만 다른 코호트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병 코호트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는 계속 줄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뭐 괜찮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쭉 늘어서 254분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검진을 받으신 분이 254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250명에 곱하기 2하니까 하여튼 뭐 차이는 있겠지만 약 500명 좀 안 되겠죠. 어쨌든 500명 정도의 엄마 아빠가 계실 텐데 그 중에 254분이니까 사실은 딱 반 하신 거거든요. 검진을 반 한 거고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와주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오신 분들이 반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저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 번에 하면 뭐 180명 정도씩 12월 달에 우리 겨울에 추운데 다 오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250분들은 뭐 한 250분 채 안 되겠네요. 한 200여 분 정도는 사실은 단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과연 뭐 우리 참사 유가족들을 대표할 수 있나? 참 대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 안 오신 분들이 더 아파서 안 오실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들어서 안 오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디 가서 복지부나 이런 데 얘기할 때는 반 이상은 했다. 그래서 다행히 반은 넘었으니까 반 이상은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처음에 93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정도 늘고 있으면 뭐 계속 되면 그래도 마음 좀 열어주시고 하시는 분 계시면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고요. 생존자 가족분들도 보통 한 20분, 30분 정도는 해주시고 계셔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다 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신 분이 287분이세요. 저 287분의 자료를 7년 동안 해마다 좀 틀리죠. 뭐 어떤 해는 좀 많이 하시고 어떤 해 적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개근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쭉 하신 분도 있고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그건 정말 귀한 자료죠.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가느냐. 또 어떤 분들은 뭐 2번 정도 하신 분도 있고 3번 정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자료가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검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뭐 7번의 검진 상태, 뭐 횟수로 따지면 6년이고요. 뭐 세월로 따지면 이제 금년이 벌써 8주기가 됐으니까 한 8년에 가까운 그런 시기에 7번 동안 했던 검진 자료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를 드리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짧게 한번 그래도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가족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소위 우리 생존자 단원고 학생 아시다시피 75명이잖아요. 75명 중에 57명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그래도 저거는 사실 어떤 코호트, 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참사나 재난의 코호트에 비하여 사실 생존자 75명 중에 57명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 학생들의 상태는, 이제 학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네요. 지금 그런 친구들의 상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교직원도 7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유가족분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뭐 생존자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2가지로 했는데요. 나중에 그래프로 보셔서 이제 연차별로 얼마나 줄어드냐 하는 것들을 보시는 그래프가 더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아주 대표적인 어떤 증상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요. 이제 보면 사실은 저 불안이라고 해서 이게 그래프가 작아서 흐려서 잘 보일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한 보면 뭐 불안은 전반적으로 좀 줄게 돼 있죠. 어차피 모든 것들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줄게 돼 있는데 그래도 한 60% 이상 70% 정도는 아직도, 이제 저게 심하냐, 물론 이제 색이 진하게 나온 것들이 심한 분들인데 뭐 그 노란색, 제 오른쪽에 회색 빛깔 이렇게 나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고, 노란 게 이제 가볍다 정도인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60%, 60%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이제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인데, 우울이라고 하는 증상은 다시 불안보다 훨씬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것들이 21년도에 있던 거고요. 뭐 처음 시기에 우리가 검진했던 데 비하면 확실히 우울은 좀 줄긴 줄었죠. 줄긴 줄었으나 뭐 3분의 1 정도만 그래도 아주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고 해서 있고, 좀 센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도 뭐 70%대에서 좀 줄긴 줄었죠. 많이 좀 줄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게 노란 게 PTSD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해결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게 그 애도, 우리가 복합성 애도, 그러니까 애도야 다 있지만 그게 이제 좀 더 문제가 되는 애도라고 생각이 되는 복합성 애도는 줄고는 있으나 아직도 뭐 거의 대부분 분들이 저 복합성 애도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분은 그래도
초기에 우리가 뭐 정말 우리 힘들 때 있었잖아요. 2016년, 17년 그때 그 정말 울분은 아주 극에 달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17년 이후에 줄기는 좀 줄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줄었고 그 울분의 시기가 좀 지나가면서 좀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울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항상 걱정하는 자살, 이게 그래도 아직도 꽤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걸 코트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유가족, 참사 유가족만 측정을 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조군이란 분들, 사실은 저 대조군분들이 대단하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괜히 검사를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이었어요. 이게 어려움이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안산 지역에 있는 97년생 아이들을 둔 부모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산 지역 자체가 또 사실 대조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대조군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산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는 게 가능할까? 그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거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안산하고 비슷한 규모에 있는 도시에 있는 97년생 학생을 둔 부모님을 이제 제가 선별한 거예요. 그게 구리시예요, 구리시. 그래서 안산에 이제 뭐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구리시에 계신 분들이, 사실 저분들도 나름대로 계속 애쓰고 계시는 거죠. 알고 보면 저분들은 정말 뭐 신체 검진은 저희가 못 해드리거든요. 그냥 설문지 위주로만 검진을 쭉 해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밑에 이제 빨간 선이죠. 그 대조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식구들이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뭐 비교할 수 없게 높죠. 사실은 비교할 수 없게 높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평균에 있는 일반인들, 전체 대한민국 평균 일반인들이 점점 우울과 불안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보면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세월호 뭐 우리 유가족분들, 피해 가족들이 뭐 말할 수 없이 점수로 따져도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이고, 평균 내면 좀 줄어듭니다. 확실히 평균 내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일반 인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어떤 큰 증상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은 명확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7년 동안 쭉 조사를 해오면서 이제 8년 차가 됐네요. 그렇게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저희 걱정하고 있는 게 불면, 잠자는 게 영 시원치 않으세요. 그 다음에 아픈 거, 몸이 아픈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꽤 우리가 다 느끼는 증상이긴 하지만 확실히 대조군에 비해서 높고, 저거 이제 삶의 의미는 좀 뒤집혀지죠. 저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뭐 삶의 의미는 다행스럽게 우리 피해 가족의 삶의 의미가 처음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뭐 일반 대조군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낮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뭐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유가족하고 제가 생존자 가족분들도 해주시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생존자 가족보다 유가족분들이 더 당연히 힘드시죠. 더 많이 높고 많이 힘들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 생존자 가족이 저게 낮은 게 아니에요. 생존자 가족들도 유가족보다는 훨씬 조금 낮긴 하지만, 일반 대조군에 비해서는 생존자 가족들도 괜찮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저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증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그래도 이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사실은 그 신체 검진이잖아요. 이게 비용이 그래도 그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제일 비싼 검진을 고려대학교 또 감사드려야죠. 또 계속 하려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렇게 아니에요. 적당한 가격으로 뭐 맞는 가격으로, 네. 이게 또 유튜브에 남기 때문에 하여튼 확실한 가격으로,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뭐 안타깝게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 제가 또 얘기 들었는데,
뭐 하여튼 저희 검진에서 한 해에는 암 2분 그냥 발견하셨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 작년도 검진이거든요. 작년도 검진에 있을 때 사실 하면 많이 나와요. 나오고 저게 다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저런 것들이 우리가 검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드리고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몸 챙기는 것들 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저는 사실은 저 신체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저거 사실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저거잖아요. 연구비의 예산은 다 저건데 저 가지고 사실은 초기에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뭐 검사를 하냐, 뭐 그 해마다 하냐. 근데 사실 저게 아니면 우리가 뭐 설문지 같은 건 사실 할 때 많잖아요. 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사실 설문지라는 거 일시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는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든지 저거는 양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거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문제죠. 각자 병들이 막 생기시고 독특한 그 상태에서 병이 나타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거 데이터를 다 평균 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나라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거는 확실히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 2015년 16년 줬대요. 저 시기에 저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진하신 분들 모든 평균 내리면 그때 콜레스테롤 엄청 높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이게 보면 몸이 힘들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사실은 조금 나아지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 초기에 저 힘들었던 것들 내용들이 저거는 이제 평균 냈을 때 일반인 평균보다 확실히 병조가 높은 거거든요. 저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낮으신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높으신 분들이 많으면 저게 저렇게 높게 나왔겠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평균 내면은 아직은 다 평균 수준이라고 뭐 정상 범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은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적어가지고도 무슨 뭐 증거를 좀 밝히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이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뭐 이제 복잡한 통계 같은 거를 여러 가지 돌리고 있거든요. 돌려서 보면 그 좀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코호트 자료 이게 일일이 다 보기 시작하면 너무 뭐 그 자료를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통괄적으로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그래도 회복 활동 하시는 분들이 어떤 증상들이 좀 줄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를 돌려서 회복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회복 활동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정신건강 문제들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다 일일이 증상별로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뭐 실직한 분들이 증상들이 높아지고 실직하고 종교 없으신 분들이 잠 못 자게 되는 부분이 꽤 있고 교류가 있으신 분들이 저 의도적 반출하는 건 그래도 내가 그 반출하고 해서 좀 나쁜 워딩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다는 거라서 막 저희가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교류하시는 분들이 이웃, 친지, 상담사들과 교류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원인과 의미를 우리 참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재평가할 수 있게 돼서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자료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어머니들은 많이 아프시고 아버님들은 술 많이 드시고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증거로 이제 보시면 이제 꽤 많이 나와 있고 그래도 좀 나아지시는 분들이 엄마인데 상담 받으시고 조금 그러신 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데이터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약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연대감을 보내고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증상 회복에 도움은 확실히 된다. 그다음에 회복 활동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종교 상담하는 것들이 보호가 된다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 7년 동안의 결과를 좀 정리한다면 저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의사 이게 참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처음에 원래 예상했을 때는 한 100분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좀 늘어나서 18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게 면담을 충분히 못하죠.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설문지 확인하고 간단하게 아주 면담하는 정도, 뭐 한 15분, 뭐 10분, 뭐 이 정도를 아마 하래. 원래 저희는 30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저히 시간상 되지 않아서 그냥 정신과 전문의가 가서 한 10분에서 15분, 아주 뭐 아주 괜찮다는 분은 한 5분, 한 그 정도로 이제 면담한 결과를 20년, 21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한두 페이지로 좀 정리해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써주신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제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나눠 본 거죠. 뭐 전체적으로 어떠냐, 증상이 어떠냐, 뭐 아픈 거 어떠냐, 뭐 부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어떠느냐라고 해서 쭉 소위 저렇게 하는 거를 질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 점수가 나오는 거 양적인 걸로 분석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건진 시간에 하는 거고, 쭉 보면 한 40% 정도는 아직도 잠 문제가 꽤 크고요. 그다음에 우울도 꽤 크고 울분도 있고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 잠 문제, 우울, 울분 이제 저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한 거죠. 우울하고 기력 없고 죄책감, 집중력 떨어지고 울분, 뭐 감정 왔다 갔다 한다, 공포, 불안도 있고 생각 많고 애도 반응 있고 알코올 문제, 담배 문제, 이런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쭉 저희가 말씀해 주는 거는 이제 정리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한 거고, 근데 그래도 한 20% 정도는 굉장히 내가 일상생활을 회복한다고 노력한다라는 거고,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비해서 회복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게 사실은 거의 모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엄마들이 더 힘들어요. 힘든데 엄마들이 더 회복을 하세요. 아버지들이 안 힘들다고 버티시는데 더 회복을 잘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보이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7% 요 정도에서는 옆에 나오시죠. 뭐 내가 도움받은 것에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면 돕고 싶다, 어떤 이타적인 거, 성숙해졌다,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나오시고, 그다음에 교류하고 위안받는다, 뭐 그런 진상 규명 활동하면서 뭐 힘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초기에는 100% 힘드신 거잖아요. 그냥 다 힘들고 거기서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시고,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 주말농장 하시는 분, 종교 활동 하시는 분,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차이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유가족 분들에 대한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소위 생존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이죠. 그때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어떤가 하는 것들이고, 이 단원고 학생들은 이제 숫자적으로 좀 적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 뭐 의료기관 뭐 하여튼 의원이 있어서 1년에 2번씩 평가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우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불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중간에 되게 좀 힘들었다가 좀 나아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게 이제 보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차이, 그다음에 또 뭐 왔을 때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하여튼 진폭이 있어서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보긴 참 어려운데, 요약하면 아직도 힘든데 한 20-30% 증상들은 다 있어요. 뭐 잠 못 자는 거, 우울. 근데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저게 이제 20% 정도가 어디냐, 이렇게 그 20% 정도가 뭐냐, 임상군이라는 게 뭐냐면 병원에 와서 치료받아야 되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우울이
뭐 심할 때 30%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 뭐 아이들이라고 해도 좀 죄송하네요. 이제는 나이가 꽤 들어서 그의 30% 정도는 아직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애도도 있고 신체화도 있고 신체화가 꽤 높아요. 한 3분의 1 정도. 자살 위험성은 한 10% 정도, 울분 한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제 사실은 인터뷰를 하고 질적 연구 과제라고 해서 질적 면담을 쭉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관계 만들기 어렵다, 내가 생존자라는 거 알게 되기 힘들다, 뭐 소중한 거 찾게 됐다라는 거, 겁 많아졌다는 거, 그래도 감사 생기는 것들도 있고, 하여튼 대인관계 또 진실 덮으려는 것들, 어른들에 대한 개입, 뭐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위 뭐 친구들이 하고 있는 뭐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활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친구들도 쭉 보면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들도 검진을 해보면요, 저 마지막에 파란 게 위험, 우리가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신체 검진이 해보면 문제가, 이 친구들이 이제 20대잖아요. 20대 중인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하여튼 위험을 가진 애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속이, 우리가 그야말로 한국말로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속이 진짜 상했어요. 속상한 아이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보통 저 위험이 많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호르몬상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상이 있는 갑상선 질환, 낭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얘기를 다르게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코호트 팀이라든지 소위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디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증거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라는 것이고, 소위 의학 논문 중에 소위 좀 다 실리진 않고요. 그래도 의학 논문 중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되는 논문만 저게 NIH라고 하는 곳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학 논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죠. 거기에 들어가서 세월이라고 치시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 지금까지 54편의 의학 논문이 나온 거예요. 저 안에 54편의 의학 논문이 세월호 관련돼서 이제 발간이 돼서, 저거는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지금 뭐 인터넷만 되면 이제 그걸 세월이라고 치면 이제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2017년, 18년도에 좀 반짝 많이 나오다가 뭐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열심히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의학 논문들의 어떤 추세가 하여튼 50편 정도 나왔고요. 저희 코호트 팀에서 이제 저거를 하여튼 내게 하려고 하는 일이죠. 하여튼 그래서 많이 알리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알려서 우리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또 어떤 퀄리티의 어떤 도움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리자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진짜 더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한 짧게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 이렇게 했다. 저희가 이제 뭐 어머니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보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논문들을 아주 짧게, 이건 좀 약간 재미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디 뭐 병원이나 학회 같은 데 가서 하면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문 하나씩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뭐 흥미도 가져주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상에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코호트팀에서 냈던 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게 18개월 시점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에 그때 했던 거를 처음 논문을 낸 거죠. 처음 내서 18개월 시점에 너무 우울하고 애도 심하고 울분 심하다 하는 그 첫 해 데이터죠. 우리가 처음 데이터를 이제 낸 게 점 시작이에요. 저게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 저 때부터 이제 그거를 계속 뭐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쭉 내서
뭐 하여튼 세월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시기쯤 했을 때 그래도 온마음 센터든지 정신과든지 상담이든지 여러 뭐 도움을 받는 기관에 가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낫더라 하는, 조금 더 견디는 것들이 좀 낫더라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보면 이게 기억나실까요? 초기에 그 미술관에서 했는데 뭐 이마에 못 쓰고 그거 하신 분들 계시죠? 이 중에 뭐 뇌파 같은 것도 했는데 지금 나중에는 저희가 이게 도저히 건진의 세팅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방을 그렇게 병원은 대학병원은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아닙니다. 열심히 협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협조에 잊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방을 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왔을 때 했을 때 보면 확실히 못 주무시는 게 나와요. 잠 잘 못 자는 분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여튼 전두엽에 했던 것들, 우리가 2채널밖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 하는 것들을 뇌파로 확인했던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저때 이제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보면 이 친구들이 좀 회복이 되고 살아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생존 학생들 중에 생존 학생들의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지지예요. 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는 누군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의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살 수 있게 되더라, 삶의 의미를 찾더라 하는 것들을 보고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심박변이도라고 이렇게 손가락 껴가지고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고, 저게 이제 보면 이제 트라우마 증상이 있으면 그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그림에 보이는 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교감신경계가 확 올라가서 힘드신 분들이 그 PTSD 증상이 있으면 뭐 쉽게 생각하면 맥이 빨리 뛰는 거죠. 늘 맥이 빨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몸에서 계속 그 소위 심혈관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힘들고 하는 것들, 말하자면 자동차로 따지면 끊임없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박변이도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실은 이거 저자를 보면 제가 나중에 제가 왜 맨 앞에 있냐면 제가 열받아서 쓴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쓴 건데, 이거 사실 뭐 저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유튜브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다. 유튜브 이게 자꾸 남아가지고 이게 늙으면 논문 쓰기 참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어려워하는데 제가 진짜 약간 좀 열받아서 데이터 가지고 아니고 결국은 그냥 우리가 힘든 건 이 인비타먼트가 울분이라는 뜻인데 결국 거짓말, 불공정, 무능력, 잘못, 가치관이 깨지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그냥 썼는데, 다행히 저거를 우리 그 미국 심리학회에 계신 분이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미국 심리학회에 있는 학술지에 이거 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 나름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네가 잘한 일이 뭐가 있냐, 네가 뭘 했니? 라고 할 때 저거 하나는 그래도 제가 이거는 뭐 병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의 어떤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거짓말, 불공정에 대한 이슈, 우리 잘못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는 기억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좀 견디고 하는 분들이 자꾸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잘 못 견디시더라 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중간에 계속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 하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생존 학생을 봤는데 결국은 한 4분의 1 정도는 복합성 애도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부모와 사이가 지금 생존 학생이 부모랑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문제 더 해결이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애들이 하여튼 가족에서 잘 합쳐지고
지지받고 치료받고 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좀 더 잘 견디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18개월 시점, 20점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울분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울분이 있으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그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 가지고요. 결국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보면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 우리 큰 트라우마 증상. 그러니까 몸이 말한다예요, 진짜. 저런 것들은, 저런 데이터들, 우리가 힘든 것들은 우리 몸 자체가, 몸과 마음이 정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게 몸하고 마음이 우리가 자꾸 속는데 몸하고 마음이 같은 거예요. 하나잖아, 하나이니까 하나가 안 좋으면 당연히 하나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자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뇌파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트라우마 증상이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애도 결국 해결 잘 안 되면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들, 증상 높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내가 자꾸 회피하고 하는 분들이 결국 부적응적으로 애도가 나온다 하는 식으로, 그 사실은 해외에 나와 있는, 하여튼 외국의 하여튼 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의 대부분은 저희 코호트 팀이 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저희 코호트 팀이 하는 일은 이런 걸 자꾸 알려서 어쨌든 기록으로 남아서 언제 어디서나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이 소위 말한 우리가 아프다 하는 증거를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보면서 이제 대충 저희가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평균 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각자 우리가 계시면 500분의 부모가 계시면 500분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료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평균 내면 뭐 우울은 몇 프로다, 뭐 불안은 더 높다, 뭐 트라우마 증상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저런 식의 분포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봤으면 늘 증상에서 뭐 회복이 안 되시는 분, 정말 전 걱정이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코호트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하는 것도 저는 꽤 걱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계속 심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도 밑에 무증상으로 견디시는 분, 그다음에 처음에는 좀 견디시다가 점점 나빠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처음에 되게 심했다가 조금 좋아지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평균해서 그걸 평균을 가지고 이제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평균값은 사실은 저는 이게 뭐 논문 낸다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거는 그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죠. 사실 내가 어떤 상태이냐라는 것들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던 흐름으로 갈 것이냐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고 그거는 정말 개인별로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균 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아픈 증거를 내냐, 이거 뭐 증거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 진짜 어리석게 너네가 왜 아직도 아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아까 그 엄기호 말물이 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같은 말이죠. 그게 고통의 자리가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제로라는 게 이제 폭탄이 떨어진 곳이라는 거죠. 폐허죠, 폐허. 고통의 자리다.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는 자기의 고통에 함몰된다. 사실은 그래서 내 옆에 아직 그 고통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존중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사실 우리가 보면 고통이라는 게 누구나 큰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 고통의 곁에 계신 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힘들게 어친다는 거예요. 누가 한 분, 우리 저희가 병원에서도 보면 이제 그냥 이유 없이 아픈 병들이 있잖아요. 뭐 복합 통증 증후군 이런 분들이 있으면 부인이 한번 걸리면 남편이 그 고통의 곁에 계신 분들이 계속 무너지고 이 고통의 곁은 또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은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이 아픈 거는 곁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에요. 내가 아픈데 이 아픈 거는 곁 없이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에 정말 100% 동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홀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홀로 있는 건 하나님, 신, 아니면 그냥 물건 이런 홀로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이간자 쓰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아픔의 증거는 뭐 이거 넘치죠. 그런 걸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좀 둬야 될 거는 고통의 곁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그 고통의 곁, 또 고통의 곁에 있는 사람의 또 곁, 또 고통의 곁에 있는 사람의 곁, 그 곁에 있는 사람의 또 곁,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처음 화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독일이라는 곳이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야기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심정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전 사회가, 전 나라가 그 고통의 곁을 우리가 모두 고통에 겹치고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일이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픔의 증거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초점이 고통의 곁이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서 본 그림인데 뭐 나이트라고 하는 별로 하나도 안 유명하신 분인데요. 미국 작가예요. 이게 해상도가 이거 화면을 좀 크게 보면 되게 이쁜데 나중에 한번 나이트라는 사람의 작품을 한번 좀 찾아보셔서 저 작게 보여서 그러는데 지금 저 금발머리 이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분이 어마어마하게 좀 힘들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거든요. 저 그림의 제목이 두 친구예요. 근데 저 두 친구 시리즈를 저 양반이 이제 그렸어요. 여러 작품이 있어요. 이제 두 친구인데. 근데 저걸 좀 그림은 좀 해상도가 높은 걸로 보면 별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손 잡고 있고요. 봐주고 있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저걸 봤을 때 저 굉장히 짠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고통의 곁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들, 우리가 고통을 같이 한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곁에는 무슨 일일까? 저에게 많이 좋아하시죠? BTS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BTS 지민과 태영이라는 애인데요. 지민이라는 애가 진짜 기가 막히게, 얘들 워낙 말을 잘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너를 도울 수는 없지만 힘이 될 수는 있어. 그거 엄청난 말 아닌가요? 저런 말들이. 우리가 어떻게 돕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어떻게 돕겠습니까? 하지만 힘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뭔가 고통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20대 아이들도 하는데 왜 좀 이렇게 세신 분들은 저런 얘기를 안 할까? 뭐 세상을 살 만큼 살았고 말이죠.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보시면 이게 좀 괜찮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저 너를 도울 수는 없어요. 없지만 힘이 될 수는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20살짜리 아이들은 할 줄 아는데 왜 어른들은 못하는 어른들이 꽤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옛날에 보면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나병도 결핵도 아니더라.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다는 것들이 우리를 가장 큰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저는 이제 평생 하는 일이 이런 증거를 대라 하는 게 제가 제 직업이어서 그 증거를 대라, 사실 저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하면 구라잖아요. 구라.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구라인데, 그래도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 데이터가 아니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훨씬 양이 크죠. 몇천 명의 데이터인데 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증상에서 증상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팩터는, 요인은 누가 돕느냐예요. 사실은 사회적 지지. 저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여튼 결과는 아프고 우울하고 화나고 불안한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첫 번째 요소는 누가 옆에 있느냐예요. 누가 나를 진정으로 돕는 사람이 지지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가진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제 유가족분들이 이제 초록색이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인데 삶의 의미가 확 떨어졌죠. 2010년 정말 힘들 때 확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올라갔고, 이제 이쪽 옆에 파란색이 우리 대조군이에요. 가운데가 이제 그냥 우리 생존자 가족들이고, 보면 제일 낮죠. 제일 낮은 거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의미가 보통 일반 인구보다는 훨씬 낮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경향, 여러 가지 증상도 있고 힘들지만 어쨌든 삶의 의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 아닐까요? 저게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옛날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을 때,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 뿌리 조금씩 남편할 때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사실은 그 엄마 나무, 마더 그 나무 트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쭉 연결되는 아주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그 작은 나무 하나는 별로 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나무들이 쭉 서로, 저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곁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그런 상황, 그라운드 제로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엄마 나무가 뽑혀 나갈 위기에 있을 때 작은 나무들이 손을 잡고 그냥 곁에 있는 거죠. 사실 대단한 뭐가 나가서 뭘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옆에서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의 곁에 있는 방법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고, 저기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곁에 있고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 시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